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이틀 또 춥더니만 오늘 또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만추 잘 즐기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오늘 다음 주 해서 이제 2024년 하반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저희 목요철학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한 해입니다. 저희 목요철학원이 이제 45주년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900회라고 하는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될지 지금 이문포럼 전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금 기획을 했는데 900회가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한 2개 정도의 영역으로 지금 나눠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실패할 경우에 두 번째로 그렇게 지금 첫 번째가 조금 제가 생각해도 가능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뭐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878회입니다. 포스트 휴먼 사회와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자기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실 서윤호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신 후에 박사과정 수료 중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청주대학 그리고 당국대학 교수님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부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제가 이 전공은 다르지만 논문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이제 동지입니다. 우리 서윤호 교수님께서도 해겔 법철학을 가지고 아마 하셨던, 저도 이제 해겔 법철학으로 학위를 했었는데 논문 제목이 법 존재론과 해겔의 법 개념이라고 하는 박사 논문입니다. 2004년에 함부르크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2007년에 사물의 본성과 법 사유라고 하는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에서는 이 아주 중요한 텍스트들을 지금 계속 연구소에서 연구서를 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인류의 윤리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짧게 읽었던 바 있습니다만 바로 거기서 부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작업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금 아마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인 것 같은데요. 5년 연구과제로 인류세의 법과 윤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포스트 휴먼 사회와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서윤호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윤호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목요철학 인문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포스트 휴먼 사회와 인간 존엄인데요.
포스트 휴먼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먼저 개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간 존엄에 대해서 또 한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도달하고 싶은 개념은 포스트 휴먼 존엄이에요. 중간에 사회하고 인간 존엄이 빠지면서 포스트 휴먼 존엄이 뭔가를 아마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어서 인간 존엄이 뭔지 따로 국밥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포스트 휴먼 존엄 개념을 제가 제시를 드리려고 하는데 쉽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자신은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시국을 이제 좀 지나왔죠. 그리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아주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죠. 매우 더웠다가 지금 막 갑자기 추워졌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고요. 요 두 개의 개념은 대체로 요즘에는 인류세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인류세 개념은 우리가 상반기에 송은주 선생님께서, 이화여대 송은주 선생님께서 아마 잘 설명을,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인류세 개념이 하나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하실 때 제가 인류세의 법윤리, 법과 윤리라고 하는 그 주제로 5년 동안 지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5년 뒤에 이제 책으로 정리하거나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인류세 개념이 있고, 우리가 지금 포스트 휴먼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기술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때 기술 부분을 강조하는 입장은 포스트 휴먼 중에서도 약간 그 입장들이 조금씩 나뉘어져요. 그거는 지난번에 아마 상반기에 숙명여대에서 오신 박인찬 선생님께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갈래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을 거예요. 또 이화여대 계시는 신상규 선생님께서도 트랜스 휴먼하고 포스트 휴먼하고 갈래를 아마 잘 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강조하는 이런 쪽은 트랜스 휴먼 입장은 포스트 휴먼 갈래에서도 조금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한가 하면, 보통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면은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인간 이후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떠한 지형들을 그려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접근하는 데 비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고사하고 여태까지 인간이 누렸던 이 지위도 부족한 게 있다. 인간은 그래도 약했다. 더 강한 인간. 그래서 인간 강화 기술, 인간 향상 기술 이런 쪽으로 더 치닫는 거죠. 그 DNA를 더 조작을 해서 슈퍼 베이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 보통 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쪽에서는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비판과 반성보다는 더 강한 인간, 다시 말해 슈퍼 휴먼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의 강화로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 뒤에 여기 돌아갔죠. 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갈래지 박인선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를 토대로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 관점에서 그 포스트 휴머니즘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앞부분 기후위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쪽 부분은 자연적 비인간 존재들하고 연관이 있고요. 요 후자 인공지능 챗 GPT 이쪽 부분은 기술적 비인간 존재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갈래를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시대가 엄청 변했다. 과거의 삶하고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꾸 바뀔 거예요. 기후 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1도, 2.5도를 제대로 그 지구 온도를 주지 못하면 지구가 사라질 것이다. 또는
제 6번째 대멸종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송은주 선생님한테 잘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이쪽 부분들을 또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우리를 또 인간을 파괴할 것이고 뭐 그 내에서도 입장들이 많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가 공진화해서 가는 거지 그쪽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도 있고 파괴할 것이다.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비관적 입장, 낙관적 입장, 또 중립적인 입장, 여러 입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사이에서도 제 입장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부분에 자연적 비인간 존재들의 문제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기술적 비인간 존재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어서 인류세 시대 또는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할 때 이것을 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먼저 큰 틀에서 제가 소박하게 개념 정의를 먼저 내려본다면 포스트 휴먼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휴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반성을 한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공생과 공진화를 도모하는 사회가 포스트 휴먼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포스트 휴먼 사회에 접어들었는가? 저는 이미 접어들었다고 봐요. 보통 모던 사회, 근대라고 하는 사회가 있고 우리가 근대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죠. 근대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근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근데 지금 휴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한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매우 유명해요. 책은 좀 어려운데 We have never been moder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걸 보면은 라투르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근대는 허구고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근대의 탈근대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모던, 비근대를 주장을 해요. 좀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휴먼은 분명히 있잖아요. 휴머니즘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근대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라투르는 이제 비근대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고 포스트 모던식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아모던의 방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모던은 없다라고 매우 이제 비판을 하죠. 근데 저희는 포스트 휴먼은 포스트 모던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포스트 휴먼은 없다라는 말로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먼이 워낙 강하게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시당초 휴먼이 워낙 비대화되어진 휴먼 시대를 우리가 겪었고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포스트 휴먼은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고, 근데 휴먼 시대에도 포스트 휴먼이 항상 작동을 했고요. 지금 시대, 미래 시대도 포스트 휴먼은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포스트 휴먼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자연의 일부였다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의 영역들을 구축한 휴먼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거고, 다시 자연에 대한 재발견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근대가 가지는 핵심은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우리 인식 주체가 가지고 우리가 어느 만큼 알 수 있고, 그 인간 주체에 대한 강조. 우리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다. 자율적인 이성 주체다. 이 토대 위에 모든 것을 근대가 자기 성과를 쌓아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만이었고 오만이었고 오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응? 지구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한번 다 올수도 해보니까
얼마나 공기가 깨끗해졌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우리 마스크도 쓰고 막 그랬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 이 포스트 휴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포스트 휴먼이었던 적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포스트 휴먼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인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통해서 인간이 규정되는 거예요.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소윤호라 하는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나를 나만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나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설명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게 철학적인 자아 개념이고 나 개념인데, 피시테라는 사람이 이걸 최초로 잘 정당화하고 헤겔이 이걸 더 확장시키는데요. 철학에서 A란 무엇인가, 무엇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A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절대값 A를 수학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A죠. 플러스 A만 가지고서 A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A까지 같이 끌고 들어와야지, A와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까지 같이 해야지 A가 무엇인지, 절대값 A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해겔 변증법의 한 내용인데요. 내가 누구인가는 나만 가지고서 나를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과의 결합 속에서 나를 설명해야지 내가 설명이 돼요.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의 결합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미 자꾸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교양의 과정이고 독일어로 빌둥이라고 그래요. 교양과 형성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제가 해겔을 살짝 끌고 들어왔는데요. 제 주전공이 또 해겔이다 보니까 살짝 끌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인간이기 위해서는 인간만 가지고서 인간을 설명할 수 없고, 애시당초 모든 사물들,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 얽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 떼어가지고 독립시켜서 고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거를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에서도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인공지능과 더불어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뭐 그래봐야 기술 기계는 다 도구지, 도구적 기술론, 기술이라든가 기계 이런 건 다 도구지, 이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기술은 스스로 진화를 해나가요. 제가 조금 삐딱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갈수록 좋아지죠. 컴퓨터 갈수록 좋아지죠. 왜 좋아질까요? 인간들이 필요해서, 욕망이 더 강해져서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잘 보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도구로 써서 자동차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었는데 중심이 탈중심화되면서 저쪽도 중심이 될 수 있고, 관계 존재론으로 이 틀들을 짜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서로 얽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해 왔는데, 나의 자아가 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풍부해지더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실존주의자들은,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꾸로 봐요. 해겔이 그런 입장말로 나의 천국이다. 타자가 없으면 내가 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겔 역사 철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역사는 계속 자유가 발전해가고 자유가 풍부해지는 과정으로 설명해요. 해겔의 법도 그래요. 법철학에서 제가 해겔의 법 개념, 아까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법 개념도 자꾸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법 개념을 법철학에서 자유의
자유로운 의지의 현존재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자유의 실현, 실현된 자유가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겔의 법 개념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법이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단순화돼요. 아주 단순화돼요. 자, 어쨌든 제가 옆으로 좀 많이 빠져나왔는데, 이 포스트 휴먼 사회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인간은 인간만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현재도 미래도 비인간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였고, 근데 이거를 근대 이후에 휴머니즘 시대에 너무 강하게 인간 중심주의로 모든 걸 짜다 보니까 이들이 배제돼 나갔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자연 존재와는 공생의 관계로, 그 다음에 기술 존재와는 공진화의 관계로, 제가 개념을 조금 세분화했었어요. 세분화해서 두 개를 통용시키는 것을 공존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 자연 존재와의 공생, 기술 존재와의 공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태까지 짜여져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미래도도 그래왔고, 그러니까 항상 포스트 휴먼 사회였다. 근데 포스트 휴먼 사회의 성격이 계속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거죠. 중간에 휴먼 시대를 거쳐왔지만은, 프란체스카 페란도도 이제 최종 결론에서 저랑 같아지고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하게 된 철학자인데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포스트 휴먼 개념을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합산이라는 사람이에요. 1977년에 수행자로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 글을 하나 썼는데요. 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서 지금 인기를 서서히 등장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포스트 휴머니즘은 의심스러운 신조어인데, 의심스러운 신조어로서, 최신의 슬로건으로서, 또는 단순히 인간의 자기 혐오 이미지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포스트 휴머니즘은 우리 문화의 잠재에 대한 암시이자 단지 한때 유행 이상의 것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통적인 휴머니즘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휴머니즘 스스로 우리가 어쩔 도리 없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어떤 현상예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77년에 벌써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좀 잊혀졌다가, 물론 여러 갈래지움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다가 2000년 들어와서부터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은 학자들한테 인기를 끌게 되고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에 대한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저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슈테판 헤어브레히터가 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로지 브라이도티라고 하는 여성학자인데요. 페미니즘 쪽에서 매우 유명한 분이죠.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요 이후에 포스트 휴먼 지식이라고 하는 책도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페란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개를 통일해서 종합해서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을 하게 돼요. 요 내용을 우리 텍스트에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30분까지는 포스트 휴먼이 끝나야 되는데, 자, 요거를 제가 드린 발표 자료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헤어브레이터의 경우에는 포스트 휴먼을 여러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포스트 휴먼 내에서도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트랜스 휴머니든 뭐 다른 포스트 휴머니든 그것 속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로 보시면은 3쪽에서부터 4쪽 사이에 그 헤어브레이터의 입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핵심만 적어놨으니까 한번 말이 어렵더라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소박하게 설명했던 거,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공생과 공진화를 도모하는 사회 정도면 충분하고,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도까지만 뭐 이해를 하시면은 뭐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에 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브라이도티는 여기서 자연, 문화, 연속체 개념을 붙여 들어와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자연 따로 문화 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근대에서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주체와 대상이, 객체가 이분법이 그 심연이 그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들을 이제 이분법을 극복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는, 이 해협을 자연으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한 문화용 문화가 이 정도로 맞물려서 자연만 떼어서, 문화만 떼어서 보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비버가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동일한 그런 구조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에서는 기존의 근대에서 주장했던 인식론적인 태도에 대해서 존재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 인식론하고 존재론을 제가 아까 좀 설명하려고 하다 못 들어갔는데요. 칸트의 입장이 정확하게 인식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칸트는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그 전까지, 칸트 이전까지 형이상학에서 진리는 사유와 존재의 일치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낸 내용하고 사유의 내용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서로 일치를 이루면 그게 바로 진리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칸트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게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는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지식에서 우리 머릿속에 범주로서 있는 이 구성적인 형태로 진리를 포착한다 해서, 대상이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게 진리가, 저쪽 세계에, 저쪽 바깥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구성적 진리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진리가 저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있더라, 인간에게 있더라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제 헤겔이라든가 피히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물 자체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 철학이 할 일이냐 하면서 물 자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가장 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문화인류학에서 최근에 문화인류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존재론적인 전환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인식론으로부터 존재론으로 돌아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재론, 인식론하고 존재론의 그 전까지 근대의 입장은 대상과 주체, 객체와 주체가 떨어지는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자연과 문화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브라이도티 설명할 때 연속체 개념을 제가 설명하다가 주로 빠졌는데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비판을 해나가면서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브라이도티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페란도의 경우에는 브라이도티 제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비판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에다가 비판적 개념을 떼어버리고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 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가장 잘 개념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페란도의 입장을 따라 가지고 제가, 자, 이제 저의 이제 포스트 휴먼 사회는 단순하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비인간들이 서로 공생하고 서로 공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포스트 휴먼 사회다라고 하는데, 프란츠가 페란도는 뭐라 하는 거 봅시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도 타자성을 인정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그리고 중심을 없애고 탈중심적인 포용 사회가 포스트 휴먼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저처럼 단순하게 지점 정해 내렸던 거하고 서로 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란도의 개념을 이제 제가 텍스트에서 읽어드릴게요. 5쪽을 한번 보실까요? 오쪽의 맨 아랫부분에 각주 11번이 붙은 이제 인용 부분인데요. 한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밑에서 8째 줄이네요. 한편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은 포스트를 강조하느냐 이즘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입장들이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은 건너뛰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실천인 동시에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어 있죠. 이런 입장에서는 이분법적인 입장, 이론 따로 실천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자 실천이고 탈이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탈중심적이고 어떠한 중심을 새로 세우질 않아요. 탈중심성을 취하고 포용적이다. 또 타자성을 인정하고 타자성 안에서 자신을 인지하며 그런 의미에서 인정의 접근을 표방한다. 제가 이제 해겔 법 개념에서 주로 잡았던 게 아까 자유의 실현, 자유의 현존제라고 하는 개념이 해겔 법철학에 나오는 개념이고 해겔 초기 철학은 법은 인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상호 인정이다.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철학적으로 중요해요, 사실. 어쨌든 여기서 페란도가 인정이라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정의 접근을 표방한다. 인정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것은 매개의 철학이다. 해겔 변증법에서도 매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매개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떼어서 존재하지 않고 다 연결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매개고 변증법의 내용이고 그런데 이 페란도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란도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정리를 참 깔끔하게 잘했어요.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물론 책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페란도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휴먼 사회하고 제가 생각하는 포스트 휴먼 사회하고 서로 연결은 되어 있다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이게 법의 문제에도 기존의 법 논리 가지고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새로운 법 현상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비인간 존재들의 권리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자연적 비인간 존재들 이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동물의 권리, 산의 권리, 강의 권리. 강은 그 본성상 가두어져 있어서 멈추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흘러가야 된다. 이것을 강에게 그 권리를 강의 몫으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해서 황건우이강의 그 권리를 인정을 해줬죠. 또 인도에서도 겐지스강의 또 권리를 인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물의 권리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많고 우리는 이제 민법 속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하는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개념 규정을 내리면서 동물의 권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계가 많죠. 다른 나라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해서 벌써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스위스 헌법에는 인간 존엄 말고도 모든 피조물의 존엄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들어왔고 자연 존엄 이런 개념까지 이제 헌법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지구와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지구법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을 또 개척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현상으로도 저는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 휴먼 법현상이라고 해요. 기존의 휴먼 법현상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어도 매우 누더기 이론으로 누더기 그때만 땜빵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다음 기술적 비인간 존재들에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전자인격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유럽에서는 이제 전자인격을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법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더 많아지게 돼요.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이제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갈수록 더 복잡하게 이제 붉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포스트 휴먼 법 현상까지 했으니까 포스트 휴먼 사회가 어떤 사회고 새로운 포스트 휴먼 법 현상이 어떤 건지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매듭을 지을게요. 자, 이제 인간 존엄으로 합시다. 인간 존엄도 할 말이 많아서요. 인간 존엄은 지금 현대법, 근대법 이래 현대법의 기초예요. 가장 먼저 인간 존엄이 헌법상에 표기된 것은 독일이에요. 독일은 전쟁 2차 대전에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다음에 새로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이라 하지 않고 그룬트게제츠 기본법이란 말을 쓰는데요. 어쨌든 헌법 기본법 같은 말이에요. 그 1조에다가 인간 존엄은 불가침이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인간 존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 1조에다가 못을 박아요. 왜 그런가? 나치 시대 때 극단적인 불법 경험, 악법 경험,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다루었던 이 나치 악법이, 나치 법률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가?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법 철학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으로 모든 법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로 헌법 1조에다가 인간 존엄을 못을 박아놔요. 그럴 때 듀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간 존엄을 해설을 잘해요. 어떻게 해설하는가 하면은 칸트 법철학을 끌고 들어와서 인간 존엄을 설명을 하는데, 인간 존엄을 듀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실체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인간이 존엄한 까닭이 무엇인가? 인간이 존엄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거를 칸트가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도 존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인간은 다 인간 존엄은 지금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오늘날 왜 인간이 존엄할까요? 칸트는 뭐라 설명하는가 하면은, 독일어로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젤부스트 베츠베쿵하고 젤부스트 게제츠 개붕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 스스로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입법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성적인 자율주체 또는 우리 이재성 선생님이 앞부분에 설명을 하시긴 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 아우토노미, 이 자율성의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거기에 인격성이 깃들어 있고, 이 인격성으로부터 인격성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라고 칸트가 못을 박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실체 개념으로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 자율적이지 못한 인간은 존엄하지 못한 존재인가? 이 문제가 항상 따라 나와요. 뭔가 확고하게 이 입장을 취하면은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실체 개념으로서의 인간 존엄 개념이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듀리히가 이 헌법 제1조에 대한 코멘타, 해석을 할 때, 거기 주석을 다룰 때 인간 존엄을 그렇게 해설을 했었어요. 근데 이 코멘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이 판사들이 참조를 해서 판결을 내리고 할 때 도움을 받죠. 그런데 그 헌법 코멘타의 개정판이 나올 때 헤어데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 존엄은 실체 개념이 아니다. 인간 존엄은 의미 개념이고 우리 법 공동체가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결정이고 규범적인 합의이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엄하지 못한 현상 또는 현 존재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걸려요. 그 다음에 아니 우리 개는 우리 아이보다 더 똑똑한데, 지능이 또 뛰어난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돌고래는 지능이 못던데,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맞물려 들어와서 실체 개념이 아니라 합의 개념이다. 그거를 이제 제주대에 계시는 고봉진 선생 교수는 상호 승인의 결과로서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 입장이 저랑 같아요. 상호 승인, 상호 인정,
인정으로서의 법 개념으로서 등장한 것이 존엄 개념이에요. 존엄이 우리가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복 공동체가 그런 형태로 인간 존재를 대우하는 것으로서 규범적인 합의로 포착을 하죠. 저는 이거를 이제 조금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이제 항상 고민인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독일 헌법에서 인간 존엄이 처음부터 실제 개념으로 들어왔다가 삐걱삐걱거리면서 이제 다른 식으로 존엄 개념이 이렇게 재해석이 돼요. 그래도 인간 존엄이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지금도 역할을 할 거고 앞으로도 역할을 더 할 거예요.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도 이 인간 존엄이 계속 그 최고의 지위를 가지면서 유지를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헌법도 인간 존엄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죠. 인간 존엄은 몇 조에 있을 것 같아요? 10조에 나와요. 우리나라에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인간 존엄이 언제쯤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5공화국에 들어와요. 1987년 헌법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이제 헌법에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거 장식용 아닌가? 실질적이지 않고 명목적인 그런 헌법으로 명목적인 규정으로 헌법 속에 인간 존엄 둔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의 학자들이 헌법 속에 들어온 이상 독일처럼 이거를 잘 활용을 하자 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인간 존엄의 규정을 가지고서 헌법상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인간 존엄이 유효한가? 새로운 이 포스트 휴먼 사회의 법 기초로서 탄탄한가?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죠. 어쨌든 인간 존엄에 대해서 가장 최초의 연구는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오라토리오, 연설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인간 존엄을 이제 신중심의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 사회로 옮겨가고 르네상스를 거쳐서 휴머니즘 시대의 꽃을 피우고 칸트가 가장 강력하게 아까처럼 자율성, 아우토노미 개념에서 인간 존엄의 기초를 세워요. 굉장히 탁월한 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휴먼 시대가 머물러 가는 이 지점에서 아직까지 이 태도가 유효한가? 칸트의 인간 존엄하고 제가 헤겔의 인간 존엄하고를 살짝 예를 들어드릴게요. 칸트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 인간의 존엄을 봐요. 헤겔은 인간 존엄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쭈리칼퉁, 한 발 물러서는 것, 거기에 인간 존엄이 있다고 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에 인간이 위대하고 존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거기에 인간 존엄이 있다고 헤겔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약간 입장이 달라지죠. 저는 이제 칸트 쪽보다 헤겔 쪽에 서 있어요. 그 철학적 입장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존엄 가지고서 더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뭐 이 정도 오면은 인간 존엄이 여태까지 어떻게 피크에 도달했는가? 칸트에서 피크에 도달하고 독일 헌법에서 피크에 도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0조에 5공화국 이후 피크에 도달했다까지예요. 인간 존엄을 최초로 문제 삼은 것이 생명윤리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생명윤리에서 그 DNA하고 뭐 생명윤리에 막 그 유전자 조작하고 이런, 그래서 생명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 존엄에 합당하냐 반하냐 이런 논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존엄은 쓸모없는 개념이다, 인간 존엄 가지고서 생명윤리를 정당화할 수도 있고 생명윤리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엄 개념은 매우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이런
개념이다 하면서 인간 존엄 개념은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형 존치론을 근거 지을 수도 있고 사형 폐지론을 근거 지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어떤 텍스트 어떤 개념이든 간에 성경에는 무수히 서로 모순되는 내용까지 다 포괄. 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형 존치에 유리한 논거를 끌고 올 수 있고 저쪽에서 반대되는 논거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 현상은 A부터 not A까지 무수히 많은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거를 끌고 들어올 때 거기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유리한 논거를 일방적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이 계속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입장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든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인간 존엄을 비판할 수는 없다. 인간 존엄이 어쨌든 한 법 공동체 내에서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그게 이제 인정인데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제가 논법을 쓰는데요.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자기 수행적인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A를 말하고 not A를 동시에 말하게 되면 이제 모순에 빠지면서 문제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초 이론들이 이제 언어 철학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맥클린이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그 존엄을 단칼에 내리쳐가지고 폐기 처분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는 이제 논지를 자꾸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최근에 이제 서울대에서 인간 존엄 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손재현 선생인데요. 위상적 개념으로서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은 조금 다른데 요 논문으로 짧은 논문을 하나 썼어요. 위상적 개념으로서 여전히 인간 존엄 개념의 그 우월성을 계속 남겨두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조르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견고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라고 하는 이 짧은 글에서는 뭘 또 주장하는가 하면은 존엄성 개념하고 인격성 개념하고를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인격성 개념을 다시 인격성 3, 2, 1 등급을 나누고 또 무인격성까지 등급을 나누면서 위계화시켜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이 마지막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르크너 10쪽에 가보면요. 쪽에 가보면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은 나는 존엄성 개념하고 인격성 개념을 분리할 것을 제안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요. 조르크너는 존엄성과 인격성의 유형에 따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을 다음과 같이 유기해야 한다. 인간종은 무조건 존엄성을 갖는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일부 유인원, 돌고래 같은 지각력이 있는 자기의식적 존재는 인격 3단계로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인꼬와 같이 지각력이 있는 의식적인 존재는 인격 2단계 그 다음에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비의식적인 존재는 인격 1단계 태아가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전혀 겪지 못하는 비의식적인 존재는 비인격체다 해서 이 등급을 나눠요. 근데 저는 조르크너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칸트가 인간 존엄의 기초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율적 주체라고 하는 그 인격성의 그 근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존엄 개념하고 인격 개념은 서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법과 정의 이런 것도 서로 법률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의하고 서로 맞물려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무엇이 옳은 법인가라고 할 때는 정의의 문제가 항상
맞물려 들어가듯이 존엄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다 보면 인격의 문제가 항상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인간은 존엄한 존재고 무조건 존엄한 존재고 나머지 인격을 떼어가지고 인격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또 인격이 없는 존재 이렇게 해서 층을 지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게 실용적으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근거를 이렇게 쪼개는 것이 왜 등급화하고 유기화하는 것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이런 것에 좀 물음표를 던지는 입장이에요. 자, 어쨌든 일단 포스트 휴먼으로 들어오기 전에 인간 존엄 개념 자체가 강하게 실체 개념으로서 자리매김되었다가 서서히 내부적으로 와해가 돼요. 와해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롭게 인간 존엄을 개념 규정 내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들쭉날쭉 논란의 여지가 있죠. 저는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인간 존엄처럼 존엄 개념을 이렇게 강하게 붙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마치 존엄은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입장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아까 손재현 선생님처럼 위상적 개념에서 휴먼 디그너티 또는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개념에 강조를 두는 거, 라틴어 개념에서부터는 이제 이게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빠져나와서 독일어 어원에서 존엄 개념이 비르데 개념이에요. 비르데가 존엄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비르데 개념을 이제 갑자기 독일어 수업으로 바뀝니다. 독일어로 베르덴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베르덴. 영어로 얘기하면 become이에요. 무엇이 되다. 또는 미래형으로 해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베르덴 동사를 쓰는데요. 이 베르덴 동사를 접속법, 가정법, 영어로 얘기하면 가정법, 독일어는 접속법이라는데 접속법 이식으로 바꾸면은 비르덴이 돼요. 비르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라는 개념이에요. 뭐뭐 할 텐데. 그런데 비르덴 개념에서 어근만 떼어가지고 비르데 개념을 만들어요. 이 비르데 개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떠한 방해나 장애 없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을 텐데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비르드 개념이니까 비르드 개념은 내가 추구하는 그것대로 내가 지원을 제대로 받고 방해 없이 제대로 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르데 개념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das Menschenwürdige Leben 또는 Menschenwürdiges Leben이라는 말을 쓰면은 인간 존엄한 삶인데요. 요거를 한국식으로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인간다운 삶. 국가는 인간다운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할 때 인간다운 삶이 이 비르데 개념을 형용사로 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비르디히라는 말이. 그래서 비르데 개념을 저는 각 존재가 자기 존재일 수 있는 그 가능성,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법 공동체 또는 법 규범들에게 모든 규범적인 결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법 이념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비르드 개념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디그니타스로서 강하고 그 위상적인 개념으로 위에 있는 그런 최고의 법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 근저에서 모든 것을 떠받들어주는 개념으로서 비르드 개념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유물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평평한 존재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평평한 존재론에 대한 이제 개념을 레비 브라이언트가 객체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 뭔 말을 쓰는가 하면은 객체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체 개념은 이제 사라졌고 주체는 없고 객체만들이 있어요. 모두가 객체고 모두가 사물이고 모두가 존재고 이런 사물들의 민주주의, 사물들의 의회, 객체들의 민주주의 뭐 이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주장하는 평평한 존재론은 모든 사물, 모든 객체, 모든 존재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 이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개체는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평등성을 얘기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인간이 원숭이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지만 모든 존재는 모든 데서 뛰어나지 못할지 몰라도 자기 존재의 탁월성을 보일 수 있는,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은 다 자기 몫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는 개대로, 고래는 고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가 자기의 존재론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요. 평평한 존재론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존재론적 평등주의로서의 평평한 존재론은 어떤 객체든지 그것이 한낱 또 다른 존재 또는 객체들을 위한 구성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지워버리고 삭제하고 배제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평평한 존재론이 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평평한 존재론은 모든 존재가 다 존재론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평평한 존재론이지, 모든 존재가 다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한참 설명을 해요. 어쨌든 이 평평한 존재론을 끌고 들어와서 저는 평평한 존엄론으로서 존엄 개념이 좀 더 평평해지고 수평적으로 또 다양한 존엄론, 그러니까 인간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물들, 다른 존재들도, 다른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그 존엄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앞으로의 법 공동체가 그 자기 어떤 법이론의 기초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법학계 내부에서는 제가 매우 소수의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선생들이 이제 제 입장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 15% 정도의 학자들이 이런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뭐 이걸로 일단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인간 본위, 그것이 위계적이든 혹은 위상적이든 지구에 살고 있는, 제가 지난번 어느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관점인데, 과학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으로 이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종을 한 120만 종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육상 생명체든 혹은 바다 해양 생명체든 우리는 80% 혹은 90% 이상 우리는 모르고 있다. 과학자들마다 수백만 종에서 크게는 거시적으로 수억만 종이 이 지구상에 생명종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종이 가장 특별한 종이다라고 인간 스스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본위의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극복하고 하나의 새로운 사회로의 진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입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다루었던 그 자연물들, 자연 생명체들입니다. 이 자연 생명체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발명해낸, 만들어진이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기계들입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진화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가는 것이 바로 포스트 휴먼 사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에서는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 미란돌라의 아주 작은 논문입니다.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 속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철학적 작업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완성시켰던 사람은 이제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대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면서 칸트 이후에 뭐 피히테 혹은 헤겔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해체주의자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등등에 의해서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포스트 휴먼에서의 존엄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재구성할 것인가, 재해석할 것인가, 혹은 재의미화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연자 선생님께서는 뭐 아시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견고한 보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또 오늘 강좌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십시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제가 법무동에서 온 서상교입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듣는 중에 한 세 가닥 중에 저는 인간 존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 말씀을 듣고 이래 느낀 건데, 결국은 인간 존엄이라는 거 이외에 동물이나 객체나 자연이나 이런 걸 자꾸 거론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 하는 거 아니냐 싶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자꾸 좋은 말로 이제 꾸미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저 인도의 옛날에 자이나 교하는 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건 불교보다 더 살생에 대해서 엄격하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노 이러니까 동물 살생은 절대 못한다. 그럼 뭐 과일도 따먹으면은 있는 과일 따먹으면 나무가 아프다 한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이러니까 떨어진 과일 주스 먹고 산다. 예를 들어 이 정도 극단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게, 예를 들어 브라질 뭐 밀림이나 이런 것도 그 자연이 보기 싫다는 것보다 그게 결국은 황폐화되면은 인간한테 도움이 해를 끼치니까 저건 잘못되었다 이러지, 저기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이런 거는 없지 싶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지금 동물하고 관계도 사람은 사람끼리 상하면은 뭐 상해죄나 처벌죄를 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법이 약해 그런데 예를 들어 맹수가 사람을 죽이면 그 맹수에 대해서 죽이든지 뭐 묶든지 하는 그거는 법 조항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따지면 끝이 없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인간 존엄이란 말은 결국은 판단하는 게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으로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본질은 그렇고, 이제 표현할 때는 그래도 자연을 보호하자, 동물도 그래도 좀 잘 보살피자, 이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저런 질문들은 우리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예. 자, 이 생각 차원을 이제 우리 강좌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확산시키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이 받는 이제 비판이죠. 지적들이고 그 반론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아주 옛날에는 동물 소송, 사물 소송도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해악을 끼친 자연 사물 때려놓고 소송도 했었어요. 이게 원시적인 소송이긴 하겠죠. 우리 현대 소송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든가 진짜 할 수 있는 개가 사람을 물었단 말이에요. 개 데려놓고 소송 걸었을 때 개가 과연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가? 우리는 물론 처벌은 할 수 있어요. 개한테 뭐 보복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는 그 동물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법 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유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로 생각돼요. 저도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의 관점은
관점을 완전히 바꿔요. 관점을 바꿔서 여태까지 멤버십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복공동체의 멤버십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들도 멤버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인간 관련적인 형태의 자연보호라는 거죠. 근데 자연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복공동체의 멤버로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작업이 포스트 휴먼 사회를 굳건하게 공생과 공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될 조건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번역된 책 중에 하나 주 폴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도널드슨하고 킴니카가 이제 공저로 낸 책인데 부제가 동물 권리론이 제가 제목이 어디 메모를 해놔가지고 동물 권리를 위한 정치 이론이라 해서 여태까지 동물 권리론은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 동물 권리론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동물 정치론을 주장을 해요. 이미 동물도 우리 사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서 사육동물들, 도메스틱 애니멀들은 사육동물들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시민권을 주고 야생동물한테는 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경계동물한테는 데니즌십이라 해서 주민권을 주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 이론을 확 바꿔버려요. 굉장히 탁월하고 재미있는 발상을 하게 돼요. 그걸 동물 정치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런 정도까지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저는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보호도 결국 인간이 관련돼 있어서 자연 보호하는 거고, 동물 보호도 동물의 권리를 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그들에게 시혜적으로 주고 배려의 차원에서 주는 걸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존재가 우리의 한 구성원이라는 그 출발 전제, 이런 쪽에서 지금 서 있어서 조금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제 이런 구상들이, 법구상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서 구체적인 법률로 또는 판례로, 판결로 현실화될는지는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구체화의 단계들이 남아 있지만 출발 전제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별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방금 우리 강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구체화되고 법 질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아주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터 싱어가 동물 해방론이라고 하는,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게 언제냐면 1975년입니다. 1975년. 여러분 1975년에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예, 개도 마음대로 잡아먹었고요. 주변에 자연 존재들 뭐 등등.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매우 야만적인 삶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택시 안에서 버스 안에서 임산부 앞에 있는데 담배 막 피우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75년에 동물 해방론을 펼치고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개나 소나 돼지에게도 인간과 같은 도덕적인 이 규범, 도덕적 의무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서양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어딜 가나 다 동물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혹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과거부터 이렇게 관습적으로 받아들였던 고정관념, 이건 참 변하지가 않죠. 그죠? 예, 안 변합니다. 자꾸 그걸 가지고 고집을 하게 되는데 이미 세상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겨우 87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헌법 10조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살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1987년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 헌법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헌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실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헌법 공부라고 해본 적도 없고 예. 헌법이 있다 하던데라고는 알죠. 1조에 뭐가 있다 하는 정도는 압니다만 헌법 10조가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들어왔다는 것도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80년대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문제가 헌법적 가치로서 통용이 안 됐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의 이 소위 방금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들이 우리들 저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이렇게 수용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세상은 또 그렇게 비르데이라고 하는 그 존엄이라고 하는 말이고 왜냐하면 베르데인이라고 동사는 생성입니다. 생성.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 우리 예전 백 원장님께서 우리한테 늘 얘기하는 게 베르덴입니다. 베르덴. 늘 변한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안 변하는 것처럼 60, 70 이렇게 살아왔지만 다 변했잖아요. 여러분들 20대, 30대 시절하고 여러분 지금 같습니까?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도 변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타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자꾸 그죠? 빼내야 되죠, 그죠? 제거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생각을 하는 시간 그렇게 보시고 오늘 강연 내용들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의미화돼야 되는지 재해석돼야 되는지 그런 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재성 선생님께서 아주 피터 싱어 동물 해방론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피터 싱어의 그 차관점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성 중심으로 페어눈프트라고 하는 이성, 로고스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고통을 느끼는 존재, 감수성, 센티멘트 개념으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그거를 끌고 들어오니까 여태까지 무언가를 사유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성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그 존엄한 그 기초를 그리 잡았던 것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이거를 관점을 바꾸니까 확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존엄 개념을 이제 유계적이고 위상적인 개념으로 더 평평하게 만들므로써 다양한 존엄들이 헌법 속으로 법공동체 속으로 여태까지 우리의 법적 결정 그거를 저는 이제 주권적 결정 또는 민주적 결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결정들을 규범적인 결정들을 내리죠. 그 결정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개념을 제가 살짝 다른 개념으로 쓰기는 민주주의의 역설인데요. 민주주의 어떤 한 공동체 내에서의 민주적 주권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게만 파급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바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배제와 포함의 논리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지 않고 밀접하지 않고 관계가 농도가 짙지가 않고 뜨문뜨문 있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먼 경우에는 우리의 결정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밀접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의 결정은 더 이상 우리의 결정만으로 있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지리상의 발견 이후 세계사가 펼쳐지고 국제관계가 더 연결이 되죠. 과거에 미국의 결정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쳤어요? 상관이 없었죠. 그때는 주권국가의 결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다 해서 내정 불간섭 원칙이 타당했었을 거예요.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른 주권의 원칙이 타당했어요. 그런데 국제관계가 더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한 국가의 결정은 한 국가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주 노동자의 문제라든가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워졌는데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들의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추상화시키면 관계 존재론이에요. 관계적 존재론이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존의 인간과 비인간은 기존에도 관계를 맺어왔고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갈수록 이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결정은 더 이상 인간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권리, 몫을 우리의 결정 속에 내재화시켜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 그거는 인간 존엄의 개념을 확장시키든가 존엄 개념을 다양화시키든가 평평한 존엄론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포스트 휴먼 사회의 법기초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방향성이에요.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또 규명을 해야죠.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선생님 강연을 통해서 평평한 존엄, 이런 멋진 개념들을 배우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평평한 존엄을 말씀하셨던 분이 브라이언트였나요? 그분의 말씀이랑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페란도라는 사람의 말씀은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탈이원론적이고 탈중심적인 포용적 사회, 너무 멋져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껏 포스트 휴먼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자연 존재,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이제 자연 존재와의 공생 120% 찬동 공감인데, 기술 존재와의 공진화할 때 우리가 기술 이름에는 인간이 어떤 인제뉴이티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한테 존재라는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는가라는 이 퀘스천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인 결과물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정교한 기술적 결과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것들한테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에 법적으로 가져가면요, 가령 얼마 전에 미국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가 챗 GPT인가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은 아이였는데 어느 날 방에 틀어박히더니 그게 어떤 존재가 인격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하고 계속 대화를 해주고 끊임없이 너는 하여튼, 그래서 얘는 드디어 이제 실제 인간과의 교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 기술의 결과물로 말한 그 애만 이야기를 듣다가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법정에 갔을 때 우리가 기술 존재라고 할 때에, 기술적 존재 내지 기술 존재라고 할 때에, 그럼 법정에 누구를 세우겠어요? 그 컴퓨터 챗GPT 걔를 세워야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술 존재라고 부른다면 존재인데 피고인은 걔가 될 그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을 만든 인간이란 존재가 피고인 측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리즈너블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생 평평한 존엄할 때에 자연적 존재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데, 기술적 존재 좀 무리이지 않겠는가? 너무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무책임한 이야기 아니겠는가? 법적으로 갈 때 특히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쌤 생각 어떠신지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인간 존재들의 권리를 논의할 때 생명을 가진 비인간 존재들은 좀 쉽게 해결이 돼요. 동물이라든가 이런 식물까지도 쉽게 해결이 되는데, 무생물, 그러니까 생명 없는 존재들, 아까도 이제 조르크나 같은 경우는 비인격체로 해서 완전히 권리에서 가장 하위에 권리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상당히 공감이 쉽게 설득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존재, 기술적 비인간 존재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김재희 선생님, 을지대 김재희 선생님 여기 오셨을 때 이제 기술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재희 선생님은 이제 질베르 심홍동의 기술 철학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김재희 선생님이 설명을 되게 잘해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 중간에서 매개를 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기술을 도구라든가 이렇게 보지 않고 결과물로 보지 않고 이 두 개의 매개로서 포착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인간과 비인간들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포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만약에 한다면 현재 기술 결과물들, 선생님 말씀하신 기술적 결과물들로서의 기술 존재들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자아를 가지거나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인격을 지금 주기에는 조금 어떤 것들은 좀 그 단계가 좀 높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아직 못하고 그래요. 자율주행차도 등급이 이렇게 있듯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불완전한 기술 존재들이 야기한 법적 책임의 문제는 인간이 그거 연루되어 있는 인간이 함께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특이점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기술 존재가 독자화될 때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앞으로의 발전 과정까지 염두에 두는 그 방식을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당장 뭐 인공지능 로봇 데려다 놓고 재판하고 동물소송처럼 사물소송처럼 그렇게 재판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걸리고 그 개발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묶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 자체도 개발자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 결과물 존재들이 펼쳐내놓은 현상들이 법 현상들이 또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 존재들이 독자화되는 싱글레이러티라고 그러는데 특이점의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 존재는 왜 자율 주체로 보고 다른 존재는 비자율 주체로서 인간이 항상 종속되어 있는 주체로서 보는가? 얘네들이 독자적인 자율 주체로 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그 독자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얘가 법정에 섰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10년 이든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럼 그가 무엇을 하겠어? 얘를 그러면 이 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10년형을 살리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저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인간과 기계가 같이 와서 공동 피고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려졌어요 선고가. 그럼 그게 기술이 무엇을 퍼뜩 떠오르는 것은 이제 하겠어?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 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규제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인간과의 공진화에서 벗어난 형태 또는 인간에게 해악을 가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것도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선생들에 따라서 입장이 나뉘어져요. 인공지능 자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거는 결국은 범죄와 연관되고 인간 사회 현상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해요. 그 인간들의 활용에서 생기는 범죄 현상이지. 그 딥페이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딥페이크 기술 자체를 벌한다. 이거는 기술에 대한 오해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들도 있고 그 기술 자체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들도 있고 근데 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이제는 기술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함께 바라봐야 되는 사회로 계속 접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 사실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논의에서도 꼭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손아철 교수가 한번 짚기도 했긴 했습니다만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죠?
예, 뭘 먹어야 사는데 이 기계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거대한 데이터를 전부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만들려면 원자력 핵발전소가 지금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른대요. 앞으로 그 에너지를 충당하려면.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도 위험하고 뭐 어떻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전기 에너지와 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한편은 물 부족 국가라 그러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 뭐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고 하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없어요. 공학자들도 그렇고 이 관련 인공지능 관련 말을 늘 주장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전기 에너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용하 이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사용될 전기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초지능이 어떻고 뭐 싱글레리티가 곧 올 거다 뭐 그러면서 이제 광고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 본질 안에 못 들어가고 겉면을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법정에 세우면 법리 싸움에서는 제가 아마 그 인공지능이 이길 것 같아요. 인간한테. 예, 법리 싸움하면 이깁니다. 더 많은 판례를 갖고 있고 그걸 다 돌려놓은 건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의사들 지금 연세대학교 그제 뉴스 봤죠? 예, 양자 컴퓨터 들어온 거. 예, 걔가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의사 그 수백 명 달라붙어도 못하는 걔는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게 그렇게 돌아가려면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 누가 그걸 해결할 것이냐는 그거. 예, 앞으로.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 그러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력하고 석탄 떼가지고 석유 떼가 하는 거예요. 원자력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지금 계속 떼가면서 우리 에너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네요. 에너지 분배 정의의 문제를 접근할 때 에너지가 과도하게 인공지능 이 챗GPT 이쪽으로 초지능 쪽으로 다 몰빵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정의관념에 이제 어긋나서 공동체의 규범 결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진화를 조금 더디게 간다든가 에너지를 덜 주는 방식으로 공진화를 전개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은 나올 거는 같은 생각은 들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한번 인기를 확 끌었었잖아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읽었더니 도무지 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 라고 보통 답변들을 해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샌델이 노렸던 바예요. 왜냐하면은 정의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쉬운 그런 판단이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디가고 이것저것 고려하고 반성적 평형 상태를 해서 그런 것이 정의론의 핵심이지. 응? 이게 정의야. 쉬운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고려 요소들을 다 고려하고 더디 가는 속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이제 이거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 서론 부분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묻혀가지고 이 트롤리 딜레마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데만 빠져갔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에. 그래서 이제 샌들이 자주 쓰는 논법이 이런 경우는 어떠냐 저런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건 가니까 다른 사례 가니까 그러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정의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선생님의 질문의 경우에도 저라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고 모든 관계를 잘 고려해서 관계 존재론 속에서 기존과 같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딱 오성적으로
이렇게 부분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분류해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두고 심사숙고를 하고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한다고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법은 있습니다. 예, 김봉수 교수님. 오늘 새 교수님 강의의 이제 제목으로 인간 존엄을 말씀하셨는데 강의 중에도 칸트의 그 강의 내용에 이게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지 누가 가변성이 있어가 누가 바꾸고 그런데 그걸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은 반드시 그게 가치가 보여야 된다. 그럼 가치가 부여되면 그건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칸트의 얘기입니다. 가치도 우리 서로 교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그래야 이게 인간 존엄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뭐 아주 근래적인 개념인데도 당장 우리는 모 씨가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은 상상할 수 있는 건 인간 존엄의 참 반대 개념으로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5천만이 아니라 어디 가도 이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게 아니냐. 또 그저께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이건 그보다 더 엄청납니다. 40대 초반 예를 들자면 뭐 국방장관 소령 중령을 제대한 사람을 직책을 맡겨가지고 별 하나 둘 셋 넷 그 기라성 같은 정보원들을 다 잘못을 파고들고 감옥에 보낸다. 그 다음 법무장관은 내 잘못 그게 상당히 세금 포탈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뭐 가장 그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효화시킨다 하니까 대법원에서도 아 대통령인 사람이 어떻게 법정에 거론하느냐. 그 양반 4년 이후에 다루자. 자 이러면은 다시 오늘 서 교수님 강의하신 대로 인간 존엄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뭐 올해 내에 다뤘던 이 AI라 하는 엄청난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걸 면을 봤을 때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나 좀 긍정적인 면에서 오늘 발표하신 서 교수님이 예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인공물에게 기계에게 인공지능에게 도덕적인 것들을 부여한다면 그게 어떤 긍정성이 있을 수 있겠냐? 예. 일단 저는 인공지능의 우리가 이제 이세돌 바둑에서 그 알파고하고 바둑 뒀을 때 한번 충격을 먹었죠, 그죠? 충격을 안 먹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는 1, 2, 3, 4, 5 이런 산술적인 사고에는 우리가 익숙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기계는 그렇게 사육을 한다면은 계산을 한다면은 기계 논리는 그렇게 접근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접근을 해요. 제곱으로 간다는 얘기, 제곱의 방식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알파고가 썼던 방식이 이제 그런 거니까 수를 낼 때 인간이 도 뭐 바둑이는 근데 그거 이상의 가능성들을 얘네들이 펼쳐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기계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고 기계는 그냥 도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한번 이게 뒤집어졌는가 하면요.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이름은 브리니 올픈슨하고 그 제2의 기계 시대가 있는데 제2의 기계 시대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센서들을 통해서 기계들은 이제 모든 정보를 얻어오는데 이 센서들이 무한히 기하급수적으로 센서들이 첨예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체가 또 CPU 하드웨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던 것들이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5G에서 6G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결합이 되니까 기하급수로 이게 폭발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주 낙관적으로 본 거죠. 거기에서 제가 이 산술적인 사고로 기계를 이해했던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접근하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충격이 처음으로 나타난 게 알파고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에너지를 이렇게 무진장 소비하는 이 지금 인공지능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내놓은 답변이 그들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정 내리는 단계는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함께 내리는 결정에서 그 인공지능이 제시한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거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고 연결은 돼 있지만, 이론과 실천이 연결돼 있지만은 이론적으로 옳다 해서 실천적으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실천의 영역에서는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나가는 존재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갈 것인지는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에서 더 나은 것들을 아마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인류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 규범으로 국제에서 다 협의가 이루어진 기후 협약에서 지가 뭐라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답게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그 책무에 맞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을 이제 해결법설하게 보면은 자유긴 해도 자의에 해당되는 자유다 해서 매우 파괴적이고 모순적 자유로 설명을 하게 돼요. 이제 트럼프가 빠져 있는 문제가 그 지점이죠. 그래서 피터 싱어도 이제 그 트럼프 요번에 그 SBS 그 강연에 와서 마지막에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트럼프가 그렇게 나가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나가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바는 꼭 했으니까, 어깃장을 놓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형태로 세계 시민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선에서 답변을 하고 마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히 뭐 그 중에서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계 지도자라고 하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최고 존엄. 최고 존엄이라고 쓰잖아요. 최고 존엄. 존엄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거의 신적 단계입니다. 예. 김정은은 자기를 그렇게 최고 존엄이라 그래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최고 존엄. 얼마나 위계적입니까, 그죠? 수직적, 제왕적인 방식. 그런 걸 트럼프 같은 사람 보면, 그죠? 얘는 내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수준이에요, 자기들끼리. 예, 푸틴도 그렇고, 뭐, 시진핑도 그렇고, 이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보면 전혀 민주주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각자 자기가 최고 존엄이에요. 최고 존엄한 자들끼리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이제 이 존엄이라고 하는 인간 존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인간 혹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존엄을 이렇게 위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왜 수평적으로 보자 혹은 편편하게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건가? 김정은이나 나나 인간끼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나 나나 다 관계론적인 존재인데 지가 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나하고 그거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계급적인 그런 문제이지 인간과 인간으로서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확장시켜 놓으면
다른 생명 있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비인간들인 이런 인공물 기계 존재까지도 늘 항상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의 이 인간 존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된다는 이제 논리가 나오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뻔히 보이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하는 짓이 다 보이고 지금 트럼프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아까 김봉수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애들 전부 다 지금 장관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뭐 원래 그런 나라고, 그죠? 예,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변증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힘이 힘인 것은 힘을 행사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인간 존엄 비슷하게 칸트처럼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힘의 한 역량이에요. 근데 최고 존엄하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힘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플러스 힘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이너스 힘, 그 힘을 쓰지 않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동양에서 달 그릴 때 그렇잖아요. 주변을 검게 칠하면서 달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변증법적인 사유에서 중요한데 그 힘도 좀 그 힘 가졌다고 해서 힘 자랑만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힘을 충분히 철학적으로 성찰하지 못한 힘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엮일센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두리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인간 존엄이라는 저 타이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과 세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죽음과 세금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안락사와 존엄사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안락사까지는 인정이 되고 존엄사는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이 존엄하다면은 자기가 생을 마칠 때도 자기 의지로 마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존엄사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안락사라는 것은 뭐 주변 의사라든가 뭐 자식들이든가 해서 그 생을 마감해 주는 거고 그렇다면은 저는 생각에 존엄사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 그 존엄사가 받아들여지는지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TV 그 제목에 개는 훌륭하다 하다가 요즘은 다시 동물은 훌륭하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동물이 훌륭하다는 말의 뜻이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가? 동물이 정말로 훌륭하다는 단어를 쓸 만큼의 존재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물은 훌륭하다에 훌륭하고 동물도 존엄하다의 존엄 개념을 이제 그 위상적인 개념으로 쓰기면 훌륭하다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전략은 존엄의 개념을 평평하게 만들고 모든 존재가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난 존엄의 내용으로 포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성하고 존엄성하고는 제가 이제 벽을 세울 거예요. 차단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 훌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렇게 쓸 수 있는가는 이제 언어학자한테 우리가 논의를 물어봐야 될 거고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존재마다 탁월한 우수성들이 있을 수 있다. 모든 데서 다 우수하다. 국영수 이런 데서 다 모든 과목에서 전 과목에서 우수하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1등밖에 못 해봤어요.
그런데 체육하고 교련 수업은 수미에서 미예요. 미. 다른 건 다 수인데, 음악 미술도 다 수인데, 그게 근데 제가 시골 학교를 다녀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체육은 수야, 그러니까 수 평가를 받는 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모든 능력이 있을 수, 인간 존재의 그 존엄의 우월성이 그렇게 규정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그 연쇄 사슬 속에 저 최정점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그런 인간 존엄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훌륭성하고 존엄성에서 제가 빠져나간다면 그 정도고, 모든 존재들은 각 나름의 모든 존재, 하물며 우리한테 해를 주는 모기라든가 뭐 뱀이 해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저 해로운 동물이라고,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이죠. 철저하게 저는 100% 그래요. 모기도 모기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물며 저기 있는 저 길가의 돌덩이도 존재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그게 훌륭성이다,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동물, 개, 모든 동물이 각각의 나름의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 모르고 진화론적으로 발전했는지, 저는 그거는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진화론적으로 기울긴 하겠지만, 그 존재,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존재들이 어떠한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도 남죠. 그걸 이제 수사학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인간보다도 더 탁월하고 인간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표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수사적 용법이지 아마 안락사 존엄사, 저는 뭐 존엄사 법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제 국가를 잘, 이제 법하고 국가는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있으니까요. 근대 국가 이후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모든 권력을 독점해 나가요. 그래서 생사에 대한 권한도 국가의 영역으로 지금 가버리는데, 생사는 국가의 관장 사항이 사실 아니에요. 국가의 오바예요. 국가가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해겔 끌고 들어오면 시민사회의 문제가, 그러니까 해겔이 법철학 뒤에 인륜 파트가 나오는데,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이야기하게 돼요. 시민사회가 근대 사회의 핵심인데요, 경제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경쟁의 원리에 충실해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가족에서 가장들이 가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벌이를 해서 가게를 먹여 살리잖아요. 이제 가족은 오이코스고, 그 가가 자연적인 인륜이라 해서 이성애적인 바탕 위에, 해결은 아직 동성애 이런 건 모르고 이성애적인 저거 있으니까, 남녀가 자연적인 인륜에 기초해서 사랑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자녀를 거둬 먹여지만은 자녀도 언젠가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또 다시 다른 짝을 만나서 또 분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가에서 첫 번째 가에서 가장으로서 돈벌이 해왔던 가장이 있고, 두 번째 분가한 자녀의 또 분가된 이 가장이 또 나가서 돈 벌어 올 것이고, 이 가장들의 경쟁의 장이 시민사회를 이룬다고 봐요. 이 사회는 철저하게 가를 위해서 대표 선수가 돈을 벌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의 사회가 되는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에 가게 되고, 폐별, 천민이 발생해서, 프롤레타리아가 발생해서 양극화 현상에 빠지게 돼요. 이거를 시민사회가 자기 자체의 논리, 경쟁의 원리 가지고서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풀 때 이제 다른 단계로 국가가 등장을 해야 된다 해서 공공성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의 국가예요. 근데 그렇게 등장하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위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제는 할 수 있는데, 그 강제에 자기 제한성이 있어요. 자기 논리가. 그러니까 국가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고 하는 뒤에 나온 단계여서 이 아래 단계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무시하게 되면 자기의
생성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보호하는데 시민사회의 문제만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화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들 다 먹고 사는 이 문제로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영역인데, 국가가 그러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위상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존엄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때 국가가 존엄사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 법률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논의는 하긴 하겠지만은 원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는 영역에 국가가 지금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걸로 봐요, 저는.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선생님이 존엄하게 죽겠다고 마음 먹으면 국가 못 말려요. 국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버린 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존엄사를 조력한 사람들은, 안락사 조력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걸릴 뿐이지. 근데 그렇게 개입해 들어오는 것도 저는 국가가 너무 오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용어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안락사하고 존엄사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존엄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샤이브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제 식물인간이 되면서 일어났던, 그 2004년도에 아마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브란스 병원에 김할머니 사고가 있었죠, 그죠? 이제 안락사는 아시겠지만 의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적극적 안락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명 의료를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고, 또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발적 안락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존엄사라고 하는 개념하고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자발적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존엄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요즘 사전 의료 지시서라든지 혹은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에서 내가 뭐 호흡기를 단다든지 심장 박동기를 단다든지 이래서 나는 연명 안 하고 싶다, 나 좀 인간답게 죽게 해도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죽음을 인간답게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해서 존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2018년도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그런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서 호스피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한테는 진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늘 사는 것만 고민하고 더 뭘 가져볼까, 더 뭘 누려볼까, 뭐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앞에 있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오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냥 피합니다. 도망가고 모르는 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가 딱 닥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죽음 준비는 정말 우리들한테 중요한 문제고, 차후에 또 우리 목요 철학원에서도 그런 주제를 크게 한번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천천히 가는 과제로 그렇게 한번 남겨두시고요. 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 존엄이 같은 동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인간 존엄을 모든 우선해가지고 그 중심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먼 사회가 제대로 이제
인간 존엄으로 가지고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고 해서 이제 다양한 존엄 개념이라든가 평평한 존엄 개념으로 가는데 그 단계 그 과정 속에서는 아마 인간 존엄이 여전히 우선성은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돼 갈 거예요. 그 큰 흐름은 그렇게 되는데 다른 흐름이 계속 하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흐름은 포스트 휴먼 사회가 계속 강화되고 그러면 인간 존엄이 이렇게 지금 사실 주식으로 대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상한가 계속 가는데 언젠가는 꺾인다는 거죠. 이 비대칭, 불균형을 다시 균형이 잡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포스트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끝으로 오늘 저희 대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이시죠? 대구에는? 예. 대구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만났었는데 오늘 뭐 강연하시고 토론을 가시면서 받은 인상이 있었다면 어떤 건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오기는 처음 왔는데 이 목요 철학 인문 포럼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미 많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수성구 시민들이 수성구민들이 지적 수준이 상당하다. 이걸 이미 정보를 접하고 왔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수준이라든가 이 강의를 듣는 이 눈빛들이 벌써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장수만 수성구고요. 대구 시민입니다. 혹은 부산 시민도 있고요. 예, 전국적입니다. 달서구도 있고, 대한민국의 서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것에 대해서 목요 철학 아니 시민들이 역할이 주인이십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종입니다, 종.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이 연배들이 이렇게 너무 높으셔가지고 젊은 아닙니다, 30대부터 청춘입니다. 예, 다 청년들이십니다. 다 청년들입니다. 예. 지금 나이 드신 분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시군요. 여기는 청년들이기 계시네요. 때문에 이렇게 2시간 이 나이 드신 분들 지금 1시간 강연 듣고 다 나가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예, 오늘 주제 포스트 휴먼 사회와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의 응답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윤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경남대학교의 정원섭 교수님을 모시고 총정리입니다. 마지막 총정리.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서 이거는 윤리적 혹은 도덕적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 우리 인공지능 시대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또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